최근에요. 그 글로벌 제약사랑 계약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시장에서 아주 뜨거웠던 기업이죠. 인벤티지랩.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관심이 아주 높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신 그 회사 보고서, 재무 데이터, 뉴스 기사 이런 자료들 싹 모아서요. 이 인벤티지랩이라는 바이오 기업을 한번 투자 관점에서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 또 성장 가능성은 어디까지 보고 반대로 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핵심만 딱 뽑아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석을 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인벤티지랩 이게 참 흥미로운 기술 플랫폼을 가진 회사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 성장 기대감도 큰데 동시에 이 재무적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같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양면성이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하시려면 이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자세히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인벤티지랩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냐, 그 핵심부터 좀 알아보죠. 보니까 2015년에 설립됐고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고 하는 그 미세 유체 제어 기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약물 전달 시스템, DDS라고 하죠. 이걸 개발하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네. 특히 그 약효가 오래, 길게 지속되도록 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이 핵심 사업이고, 여기에 IVL 드럭 플루이딕라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쓴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 약물 전달 시스템 DDS라는 게 단순히 약을 그냥 몸 안으로 넣어주는 거 그 이상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약효는 최대한 높이고 반대로 부작용은 줄이고 또 환자가 약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인벤티지 랩이 집중하는 그 장기 지속효 주사제는요. 예를 들어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맞게 바꿔줄 수 있어요. 와, 그건 정말 편하겠네요. 그렇죠. 환자 삶의 질이 확 올라가고 또 꾸준히 치료받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도 가치를 아주 높게 쳐줍니다. 아, 단순히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치료 효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 바이오 쪽에서 제일 핫한 기술 중 하나잖아요. 그 유전자 치료제나 mRNA 백신 개발에 꼭 필요한 LNP, 지질 나노 입자 전달 기술 플랫폼, 이쪽으로도 사업을 넓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LNP 기술 확보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2025년 1월에 큐라티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GMP 생산 시설을 확보했다. 이 GMP라는 게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CDMO,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점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GMP 인증 시설을 확보하고 CDMO 사업에 진출하는 건 바이오 기업한테는 정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점이 있어요.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당연히 자체 개발하는 신약 후보 물질들 있잖아요. 그거 임상시험용 약이나 나중에 상업용 제품 만들 때 안정적으로 생산할 기반이 딱 생기는 거고요. 아, 자체 생산 능력 확보. 네. 둘째는 다른 제약회사 약 생산을 대신 해주면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죠. 특히 인벤티지랩처럼 아직 자체 신약으로 큰돈 벌기 전인 개발 단계 기업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현금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돈줄이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이 CDMO 사업을 잘 굴리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 기술력 이 정도다, 생산관리 능력 좋다 이렇게 시장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큐라티스 인수는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 깔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 늘렸다 그 이상인 거죠. 자체 개발이랑 위탁 생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그럼 인벤티지랩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엔진을 돌리고 있나, 그 신사업이랑 성장 전략을 좀 더 파보죠. 네. 앞서 말씀하신 그 LNP 플랫폼 기술 이걸로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나 mRNA 백신 분야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포부가 커 보이고요. 네, 그쪽 시장이 워낙 크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기존 DDS 기술로는 요즘 진짜 뜨거운 분야죠. 비만, 당뇨, 지방간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로도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이 특히 그렇죠. 해외 시장 진출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뒷받침하려고 최근에 전환사채, CB나 유상증자 같은 걸로 자금을 꽤 많이 모았더라고요. 보니까 약 538억 원 정도 조달한 이력이 있네요. 네, 이게 현재 제약 바이오 시장의 가장 핵심 트렌드를 딱 겨냥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유전자 치료제는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뭐랄까 혁신성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고요. 그렇죠. 비만 치료제 시장은 뭐 이미 블록버스터급으로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인벤티지랩은 이 두 개 거대 시장에서 자기들 플랫폼 기술이랑 확보한 자금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금력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바이오텍한테 대규모 자금 조달은 연구개발 속도 올리고 또 돈 많이 드는 임상시험 진행하고 생산시설 늘리는데 꼭 필요한 실탄 같은 거거든요. 네. 이제 관건은 이렇게 모은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신약 개발이나 생산 역량 강화, 이 본연의 목적에 잘 쓰이느냐 이 부분이겠죠. 성장 스토리는 진짜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역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재무 상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가, 재무 건전성은 좀 어떤가요? 자료를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되던데요. 네, 그 부분이 좀 그렇죠. 2023년에 매출액이 한 6억 6천만 원 이 정도인데 영업 손실이 무려 159억 원이나 됐어요. 네, 큽니다. 2024년 예상치도 매출은 한 17억 8천만 원으로 늘긴 하는데 영업 손실은 190억 원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최근인 2025년 2분기 실적만 봐도 수십억 원대 영업 손실이고 이게 뭐 매출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네요. 네, 그 신약 개발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들이 R&D에 워낙 돈을 많이 쏟아 보니까 적자 보는 것 자체는 사실 흔한 일이긴 합니다. 원래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그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2023년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400%가 넘어요. 마이너스 2,400%요? 네.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 내냐 보여지는 거, 이게 마이너스 6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버는 능력 자체가 아직은 매우 미흡하다. 이런 뜻이죠. 수익성이 너무 안 좋네요. 그렇죠.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건 부채 비율이에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924.4%에 달했어요. 이건 자기 자본보다 빚이 9배 이상 많았다는 의미거든요. 와, 900%요? 거의 뭐 네, 심각했죠. 물론 2024년 예상치는 121.9%로 상당히 개선될 걸로 전망은 됩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그 큐라티스 인수 과정에서 부채가 혹시 더 늘었을 가능성도 좀 봐야 해요. 인수하면서 빚이 늘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기술력과는 별개로 이 회사의 재무적인 기반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는 점. 이게 투자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부채 비율 900% 넘었다는 건 정말 좀 아슬아슬했네요. 지금 개선됐다고 해도 안심하긴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요,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인베스팅닷컴 분석을 보면 프론티어 시장의 다른 헬스케어 기업들이랑 비교하면 실적은 우수하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더라고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최근에 한 10배에서 13배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긍정적으로 볼 여진 없나요? 그 프론티어 시장 내 비교나 PBR 같은 상대적인 지표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재무 안정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특히 바이오 기업 주가는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 이 기대감이 엄청 크게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PBR이 일반 제조업체들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PBR이 10배 넘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매우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회사가 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감당하고 또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재무 체력을 갖췄냐 이겁니다. 근데 현재 인벤티지랩의 재무 상태는 이런 체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 쪽은 확실히 좀 주의 깊게 계속 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서요. 인벤티지랩이 시장에서는 어떤 위치고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보죠. 네. 특히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중에서도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분야에서 꽤 주목받는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한양행하고 같이 월 1회 맞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IVL-301 이걸 공동 개발 중인데 특징이 초기 약물 과다 방출, 그 버스트 릴리즈라고 하죠. 이걸 억제해서 안정성을 높였다. 이걸 내세우더라고요. 이 버스트 릴리즈 억제하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아, 그 버스트 릴리즈는 약을 딱 투여했을 때 초반에 너무 많은 양의 약물이 확 나와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첫째는 혈중 약물 농도가 갑자기 너무 높아지니까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고요. 둘째는 정작 약효가 길게 가야 하는 후반부에는 약물 농도가 너무 낮아져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초반에 다 써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버스트 현상을 잘 잡아서 약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쭉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예요. 인벤티즈랩이 IVL-3011에서 이 부분을 개선했다고 주장하는 건 기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인벤티즈랩의 경쟁 우위는 첫째, 말씀하신 그 IVL 드러그 플루이딕스 같은 독자적인 DDS 플랫폼 기술,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둘째는 큐라티스 인수로 확보한 GMP 생산시설하고 CDMO 역량. 셋째는 최근에 독일의 그 거대 제약사죠.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공동개발 계약 맺은 것처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능력. 네, 빅파마와의 계약. 그렇죠. 마지막으로 개발 중인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 경쟁사 약보다 흡수율이 73배 높게 나왔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처럼 기술적인 차별성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 자체의 경쟁력에다가 생산 능력,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이렇게 삼박자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런 거군요. 이런 기술력에 대한 외부의 인정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 움직임이랑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보면 2025년 9월 8일 주가가 전날 42,450원에 마감했고 그날은 43,350원에 시작해서 42,250원에서 43,450원 사이에서 움직였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investing.com이나 트레이딩뷰 같은 기술적 분석 지표로는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온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네. 최근 주가 상승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이유는 역시 그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공동개발 계약 체결 소식이죠. 역시 그게 컸군요. 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글로벌 빅파마가 인벤티시렐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 가치를 인정하고 같이 하자고 했다는 거. 이게 앞으로 기술 수출이나 상업화 성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그냥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네. 또 지금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인벤티지랩은 DDS, LMP,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의료용 대마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테마에 걸쳐 있는데 이런 점이 때로는 주가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 여러 테마에 엮이는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정부의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방연이라든지 규제가 어떻게 바뀐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약값 정책 같은 외부 환경 변화도 잠재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주주 구성을 보면 김주희 대표 외 열세인이 한 25% 정도 지분 가진 최대 주주고 큐라티스의 2대 주주였던 곳이 큐라티스 인수 때 주식 맞교환, 그러니까 지분 수합을 통해서 인벤티지랩의 주요 주주가 된 점도 좀 눈에 띄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큐라티스 인수랑 같이 이루어진 그 지분 수합은 단순히 돈 거래를 넘어서요. 두 회사의 결합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큐라티스의 주요 주주가 이제 인벤티지랩 주주가 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인벤티지랩의 장기적인 성공하고 딱 일치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게 앞으로 사업 시너지 내거나 전략적인 협력관계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다 종합해서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고려해야 할 기회 요인이랑 위험 요인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 쪽을 보면 첫째,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반의 혁신적인 DDS, LNP 플랫폼 기술력 이게 있고 둘째, 비만 당뇨 유전자 치료제 같은 성장성 높은 유망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 네, 시장이 크죠. 셋째,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파트너십 맺거나 CDMO 사업 확정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장 스토리가 있다는 거. 이게 기회 요인이겠네요. 참고로 그 자료 중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기술 개발이나 임상 진행, CDMO 성과, 또 재무 개선되는지 이런 걸 꾸준히 확인하라고 조언하면서 주가 조정받으면 매수 구간으로 1차 38,000원에서 4만 원, 2차 35,000원에서 37,000원 이런 가격대를 참고 지표로 제시한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 네, 그에게 이렇게 매력적인 기회랑 성장 스토리 이면에는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상당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지속적인 대규모 영업 손실하고 과거에 아주 높았던 부채 비율 같은 재무 구조의 불안정성.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재무 리스크. 둘째, 인반티지랩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들어왔어요. 이런 기업들은 상장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매출액 같은 특정 재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진짜 추락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아, 기술 특례 상장의 그늘이군요. 셋째, 과거에 여러 번 대규모 시비 발행이나 유상증자로 돈을 모았잖아요. 이게 당장은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됐지만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이 시비나 새로 발행된 주식들이 시장에 왕창 풀릴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 그러니까 오버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주가 오르는 걸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버행 리스크. 넷째, 신약 개발은 본질적으로 임상시험 과정에서 실패할 위험이 항상 따릅니다. 아무리 초기 연구 결과나 기술이 좋아 보여도 최종 상업화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난해요. 그쵸. 성공 확률이 낮죠, 사실. 다섯째, 비만 치료제 같은 특정 테마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 테마 열기가 식거나 예상 못한 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가 확 빠질 위험도 터지고요. 그리고 과거에 IPO로 모은 자금 일부를 단기금융 상품 굴리는 데 써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는데 이것도 회사의 자금 운영 투명성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아, 그런 논란도 있었군요. 네. 결국 정리하면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특성을 가진 바이오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인벤티지랩 쭉 깊게 들여다보니까요. 이 혁신적인 약물 전달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로 아주 유망한 시장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재무적인 불안정성이나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 같은 무거운 짐도 같이 지고 있다. 이게 명확해 보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잉 기업 투자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나온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진짜 환자한테 쓰이는 성공적인 신약으로 딱 탄생하기까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수많은 실패 가능성을 거쳐야 하거든요. 네,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인벤티지랩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나 최근에 나온 좋은 뉴스에만 의존하시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구체적인 이정포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핵심 파이프레인의 특정 임상 단계, 임상 2상이나 3상 성공 소식이 들렸을 때 아니면 연간 수백억 원 이상 되는 의미 있는 CDMO 계약 공시가 떴을 때 혹은 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속적으로 흑자 전환이 확인됐을 때 같은 이런 어떤 기준점이 충족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이 회사에 내재된 위험보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 더 크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아, 자신만의 기준점을 세워라.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명확한 답, 그 기준점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이렇게 변동성 큰 바이오 투자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인벤티지랩 분석이 여러분의 신중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